모두에게 퍼준 내 인생, 결국 남은 건 외로운 병상뿐이네요. 어머니의 이야기. 아들 며느리에게 다 퍼줬는데 정작 병든 지금은 나 혼자네요. 내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요. 동네에서는 그냥 순자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이름만 불려도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나라는 사람보다 할머니, 노인, 짐 같은 말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잘 사는 것만이 내 기쁨이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아들 학교 보낼 때 옷 한 벌 못 사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학원비 밀리지 않게 챙겨주고 밤에 허리 끊어질 듯 아파도 새벽 장사 나갔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처럼 과외하면 안 돼. 그 한마디에 나는 손가락에 반지 빼 팔아 과외비를 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좋았어요. 아들이 원한다면 뭐든 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데려와 인사시킬 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이제 내 아들은 내 손 떠났구나. 저 아가씨랑 잘 살도록 내가 뒤에서 도와야지.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 손에 주저앉고 통장 건넸어요. 집 장만해야 한다기에 평생 모아둔 적금까지 깨줬어요. 나는 시골 작은 촌집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참말이 야무졌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아 전 재산을 아들 부부 앞으로 넘겨줬습니다. 살아있는 게 죄가 되는 건가? 내 손으로 키워 대학까지 보낸 아들, 손주 용돈이라며 등골 빼내듯 주던 내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비었습니다. 집도 땅도 은행에 꼬박꼬박 모은 적금도. 이제 됐다. 나이 들어서는 얘들이 나 좀 챙겨주겠지.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뒤로요? 아들 며느리 얼굴 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가끔 아들 집에 들렀을 때도 나는 늘 눈칫밥만 먹었습니다. 저녁밥 차리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냥 방에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방에 계세요는 방에만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 드려 하면 며느리 표정이 굳습니다.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애들 먼저 챙겨야죠. 그 말이 너무 서러워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무너져 내리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쏟아지고 손이 덜덜 떨려 물컵도 못 들었습니다. 얘야,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아들에게 겨우 말을 꺼냈더니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 택시 타고 다니시면 되잖아. 내가 뼈 빠지게 모아 산 집, 내가 희생해서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내게 택시 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119부르래요. 119가 내 아들입니까? 며느리는 더 가관이었죠. 어머니, 요즘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보험은 들어두셨어요? 우린 아이 학원비도 감당이 안 돼서. 그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둔 돈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집 사고 애 학원 보내고 여행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병원비조차 아까운 존재가 된 겁니다. 저녁이 되면 옆 병실에서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이 허망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걸까? 주고 또 주면서도 받는 법을 몰랐던 게 내 죄일까? 사람은 늙으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데 나는 지금 버려진 아이 같아요. 누가 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길 기다리는. 가끔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돈을 남기지 말고 혼자 쓸 걸. 차라리 아들 믿지 말고 내 노후 준비할 걸. 차라리 내 몸 하나라도 지킬 걸.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몸은 병들어가고 내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길을 가려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세요. 정말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식은 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 주고 나니 남은 건 허기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해준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우린 내 가정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하루하루를 새며 삽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일 아침 눈을 떠도 괜찮을까? 그러면서도 바보처럼 기다립니다. 혹시 아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미안해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그 희망 하나 붙잡고 나는 여전히 혼자 이 병든 몸을 일으켜 하루를 버팁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다 퍼줬는데 정작 병든 지금은 나 혼자네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때론 나를 파괴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 엄마가 준 돈은 달콤했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짐이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귀찮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에서 무겁다. 어릴 땐 몰랐다. 엄마가 없으면 내가 굶고 추위에 떨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만 알았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엄마가 내게 준 돈, 그건 좋았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사회 초년생일 때, 심지어 결혼할 때도 엄마는 돈을 줬다. 집을 사는데 보태주고, 손주 낳으면 여기저기 챙겨주고, 내가 어려움 겪을 때면 언제든 손을 벌리면 뭐라도 쥐어줬다. 나는 그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가진 집도, 지금 내가 사는 안정된 생활도 없었을 거다. 하지만 문제는 돈과 함께 딸려오는 엄마라는 존재였다. 엄마는 늘 간섭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손주가 뭘 배우는지까지 일일이 알고 싶어 했다. 난 그런 관심이 싫었다. 처음엔 참았다. 엄마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간섭은 숨을 조여왔다. 아내는 늘 불평했다. 당신 엄마는 왜 그렇게 간섭이 심해? 당신은 왜 엄마 말에 대꾸도 못해? 우린 우리대로 살면 안 돼? 나는 사이에 끼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엄마가 돈으로 우리를 묶어놓으니 아내는 늘 불만을 쏟아내고 나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솔직히 나는 엄마가 준 돈이 좋았다. 그 돈 덕에 아내 앞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내 인생을 갉아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답답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괴물일까?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하겠지. 어머니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냐고. 하지만 정말 현실은 다르다. 내 삶을 들여다보면 엄마는 고맙지만 동시에 짐이다. 엄마는 지금 병들어 있다. 몸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약을 한 움큼씩 챙겨 먹는다. 예전 같으면 내가 걱정했을 거다.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고 진심으로 말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엄마가 병들수록 아내의 표정은 날카로워진다. 또 엄마 병원 모셔가야 해. 엄마 약값도 우리가 대야 해. 당신은 언제까지 엄마만 챙기고 살 거야?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 왜냐면 사실 나도 아내 말에 동의하니까. 엄마가 없으면 이 모든 부담이 사라진다. 엄마의 약값, 병원비,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내의 잔소리, 장모와 비교하는 눈빛 다 사라진다.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엄마가 내게 전화를 하면 받기 귀찮다. 몸이 안 좋다. 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짜증이 난다. 왜냐면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의 평화를 또 흔들어 놓으니까. 솔직히 아내와 나눈 대화 중에는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든 말도 있다. 엄마, 그냥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 그 말에 아내는 대놓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해줬다. 나도 그래. 우린 둘 다 죄인일까? 아니면 그냥 현실적인 걸까? 사람들은 모른다. 겉으로 보면 나는 효자다. 엄마 병원도 모셔가고 생활비도 챙기고 가끔 들러 안부도 묻는다. 이웃들은 나를 칭찬한다. 아들이 참 잘한다. 하지만 그게 다 가면이다. 내 속마음은 정반대다. 엄마가 빨리 내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엄마가 없어야만 내가 진짜 자유로워진다. 엄마가 사라져야 아내의 눈빛도 내 마음의 짐도 다 사라진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달콤하다. 밤마다 나는 양심의 가책과 싸운다.
너 같은 놈이 아들이냐?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겠냐? 이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인다. 엄마가 없으면 너는 자유다. 엄마가 죽어야 내 인생이 시작된다. 나는 매일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린다. 결론은 하나다.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가 준 건 다 좋았다. 돈, 도움, 지원 다 필요했다.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 자체는 내 인생의 굴레였다. 사람들은 내 말을 욕하겠지. 그럼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맞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필요했다. 엄마도 그걸 알았을 거다. 내가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그래서 돈으로 내 인생을 쥐고 흔든 거다. 이제 나는 엄마가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다. 차마 입 밖에 낼 순 없지만 내 진심은 그렇다. 혹시 이 글을 듣는 당신은 나를 비난할 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들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 맞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현실은 그 반대였다. 나는 효자가 아니다. 나는 엄마가 빨리 죽길 바라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진짜 마음이다. 며느리의 이야기. 시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다 흔들어 놨다. 솔직히 말하면 내 결혼 생활은 남편과의 문제보다 시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더 힘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그 태도 때문에 더 지쳐버렸다. 남편은 늘 말한다. 우리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냐고. 엄마가 우리를 위해 돈도 보태주고 집도 사주고. 맞는 말이다. 처음엔 나도 고마웠다.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의 도움은 우리 신혼의 기반이 됐다.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큰 불안 없이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다 시어머니가 보태준 돈 덕분이었다. 하지만 고마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남는 건 불편함과 짜증뿐이다. 고마움이 부담이 되는 순간들. 사실 처음 돈을 받을 때는 감사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이제 집 문제 해결됐다 하고 안도했다. 그때는 나도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돈을 주고 난 뒤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뀐 것 같다. 물론 내 생각일 수도 있다. 서울에 병원 갈 때 하루씩만 있도록 방 하나는 비워주면 안 되겠니? 애는 내가 키워줄게. 너는 잘 모르니 젖 먹이는 것부터 내가 알려줄게.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집에서조차 편안하지 못했다.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언제든 들어와서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듯 행동했다. 남편은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엄마가 도와주시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내 친정엄마도 도와주면 좋잖아. 하지만 달랐다. 친정엄마는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았다. 친정엄마는 가끔 반찬 해다 주고 내가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아이들 맡아주고 무엇보다 내 공간을 존중해줬다. 시어머니는 다르다. 돈을 줬다는 이유로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내 삶 전체에 끼어들었다. 요즘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한다. 내용은 늘 비슷하다. 애들 보고 싶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라. 처음에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니까 손주 보고 싶을 수 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점점 다가왔다. 아이들한테 집착하는 게 불편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나한테 요구하는 말이었다. 애들 데리고 오라는 건 나더러 일정 다 조정하고 피곤해도 차 몰고 가서 아이들 챙겨서 시댁 가라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남편조차.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그는 모른다. 돈으로 생색내는 시어머니. 가장 불편한 건 돈이다. 시어머니는 늘 돈으로 표현한다. 생일이면 봉투, 명절이면 봉투. 물론 남들이 보면 부럽다고 할 거다. 돈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라고. 그런데 나는 그게 오히려 싫었다. 돈을 줄 때마다 그 돈에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다. 내가 돈 줬으니 너는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니? 그 속내가 너무나 뻔히 보였다.
그래서 봉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 지내는 게 더 나았다. 더구나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줄 만큼 줬고 더는 여유가 없다. 남편은 여전히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제 됐잖아. 그만 좀 얽히자. 돈이 더 나오지 않는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 아이러니한 건 친정엄마에 대해서는 정반대 감정을 느낀다는 거다. 친정엄마한테는 내가 매달 용돈을 드린다. 남편은 그걸 불편해한다. 네, 엄마한테는 꼬박꼬박 드리면서 우리 엄마는 약값조차 아까워하냐?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나는 기꺼이 드린다. 왜냐하면 친정엄마는 나한테 부담이 아니다. 그 돈을 들여도 생색내지 않는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늘 조심스럽게 받는다. 시어머니처럼 내가 널 키워줬으니 내 말을 들어라라는 태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드리고 싶다. 그리고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신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이라서 그런가 불쌍하지 않다. 그냥 귀찮고 보기 싫을 뿐이다. 이 문제로 남편과 싸움이 잦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선다.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자식된 돌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다. 돌이라니. 나는 결혼하고도 내 집에서조차 시어머니의 그림자에 눌려 살았다. 나한테는 돌이보다 내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엄마한테만 매달리는 모습이 역겹다. 가정은 뒷전이고 늘 엄마 하며 시어머니 눈치만 본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놨다고 생각한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지만 어쨌든 그 뿌리는 시어머니다. 결국 고마움 뒤에 남은 건 피로감뿐. 나는 한때 시어머니가 고마웠다. 돈을 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애들을 돌봐준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은 건 귀찮음과 짜증, 그리고 부담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아이들 보고 싶다는 말도 듣기 싫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에게 고마운 존재가 아니다. 그저 귀찮고 불편하고 내 삶을 흔들어 놓은 사람일 뿐이다. 마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은 따뜻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아들의 효도는 때로는 책임이라는 짐으로 변합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고마움과 불편함, 애증과 부담 속에서 갈피를 잃습니다. 누구도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세월 속에 쌓인 서운함과 기대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돈보다, 도움보다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 한마디, 서로를 향한 이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도란 무엇이고 가족이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의 마음속 대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